저희가 파묘를 봤는데 원체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 올리셔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게 저 하겠냐 하는데 또 우리 친구가 제가 얘기하는 파묘는 또 다를 거라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화림이라는 무당이 LA에 가서 고액의 거래를 하게 돼요. 의뢰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프고 나도 내 귀에서 자꾸 누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계속 그 악몽에 시달리고 이 의뢰인의 아빠도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집안이 신병을 앓고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자 이 유능한 이화림이라는 무당분을 LA까지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묘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묘바람이 뭐냐면 묘를 잘못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다.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상덕과 고영근을 찾아가서 한탕하자 하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5억짜리 계약인 것입니다. 근데 뭐 말로 따지자면은 이 화림이가 우리한테 5억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뽀찌빠찌를 좀 더 땡겨 먹을 것이다 해서 이거는 뭐 추정컨대 뭐 수수료 떼면은 뭐 한 10억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었겠느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4명이 함께 묘를 보러 갔는데 너무 수상한 거예요. 묘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이 사람이 강한 부정적인 기운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림이 발끈하죠.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10억짜리.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그래서 김상덕도 너무 껄쩍지근하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한테는 약간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딸내미의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딸한테 뭐 조금이라도 뭘 더 해주려면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이거 묘 한 번 잘못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줄초상. 줄초상 난다 했죠. 줄초상 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돈이 어쩔 수 없어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게 돼가지고 묘를 팠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어디가요? 그 판 자리가요. 한기. 네. 은기. 네. 여기가 땅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저는 이 샷이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 부감이 딱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차게 느껴지더라고. 네, 너무 시커멓고 차게. 그래서 이게 되게 음산한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묘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겠죠? 여우가 있었잖아요. 네. 막 여기는 뭐 여우가 돌아다니고 사실 한국에 여우가 없잖아요. 네. 한국에는 여우가 없어요. 일본 역에. 그쵸.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처음부터가 되게 이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장치로 그 여우가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 여우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비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고 여기에 위도와 경도만 숫자로 적혀져 있는 그런 묘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상덕은 그때까지도 되게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상덕이 그냥 묘를 파지 말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이화림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대살굿을 같이 하면서 묘를 파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대살굿이 뭐냐면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살굿이 뭐냐면 동물에게 해를 입히면서 여기 이 묘자리와 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들을 다른 것을 해함으로써 애군을 날려버리는 그런 굿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돼지 5마리 해갖고 돼지를 막 이렇게 해갖고 교차 편집하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대살굿을 하는 김고은의 예고편, 모든 분들이 열광하는 바로 그 예고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그 셀링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셀링 포인트 MG 무당 이러면서 셀링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까? 진짜로 했다고요? 기사가 이렇게 나요. MG 무당? MG 무당에 열광하는 MG 이렇게요. 헐, 거짓말. 그랬는데 근데 진짜로 내가 영화관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막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건희 칼을 딱 들고 칼 클로즈업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이도현이 신발끈. 묶어주잖아요. 컴퍼스. 컨버스잖아요. 컴퍼스.
주변 일대가 너무 웅성이는 거야. 컨버스 이러면서 여성 관객들이 너무 동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조금 새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굿하는 장면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알고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작두 타고 좀 막 이렇게 모자도 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얼굴 잘 안 보이게 새하얀 속옷 입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버선 신고 근데 이거랑 완전히 다른 요즘 무당은 이런 느낌이야를 이제 보여줘 버린 거지. 그래서 이 컨버스가 대단한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 한번 놀랐고요. 여자친구 뭐 났나요? 컨버스한테요? 네. 아 물어보고 싶네요. 대살굿을 해보죠. 유세차임이 저는 진짜로 무서웠거든요. 나는 진짜로 무서웠어. 진짜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거 내가 돈 주고 본 이거 분명히 감독이 공포영화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가 돈 주고 본 공포영화 중에 난 진짜 제일 무서웠어 진짜.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난 내가 잘못 본 건가 했어. 그 동티된 인부가 삽을 내리쳐서 정체불명의 뱀을 죽이잖아요? 사람 얼굴.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뭉툭하게 여기 표현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봤나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비슷하게 수직으로 세워졌던 관이 클로즈업이 나올 때 여기에 또 바깥에 나무 그 조각으로 똑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재조합하기 시작했죠. 아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구나. 근데 그 다음에도 이 비슷한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앞에도 뭐가 나오느냐. 그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드론샷을 보면은 계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미지가 꾸불꾸불한 뱀이구나. 그러면은 이 뱀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구나. 근데 이 뱀이 정체가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누레온나라는 일본 요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몰랐던 여기가 없지 아무튼. 그쵸 거의 없죠. 귀신이 있지 요괴는 없다. 도깨비도 사실 팔다리가 달렸거든요. 도깨비 네.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은비값이라고. 아 뿔뿔뿔. 네, 은비값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매칭하기 어려웠던 너무 생소하고 낯선 이미지였던 것 같고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또 네, 약간의 유치하다 이런 인상을 준다 하더라고. 인터넷에 이제 후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중간 부분부터 흐름이 확 깨졌다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 죽겠던데. 저는 일단은 피가 나오면 다 무서워해요. 좀 영화에 챕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이거를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쓸 때 의도를 했던 건 아니고 관객들에게 좀 더 친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편집 과정에서 챕터를 나눴대요. 챕터를 나눴는데 가장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문장이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허리를 끊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이 문구를 관통시키는 어떤 영화적 연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영화가 뭐랄까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연출 방법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보이스오버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친절한 게 맞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뭐 영화가 어려워야 되냐? 그런 건 또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친절한 영화 좀 약간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해석할 게 많은 그런 느낌의 영화인 건데 까고 보니까 사실은 국제시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이름 아까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김상덕, 이화림, 윤봉길, 박자혜 등등등 전부 다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약간 물음표긴 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내가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 박명수가 알래스카에 김상덕 씨 찾으러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박명수 때문에 내가 지금 아리까리한가 싶었어요. 남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여기 보고 봉길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는 김성현 배우가 나와서 윤서방이래. 그럼 윤복일이잖아요. 그럼 윤봉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국사에 가지 않습니까? 보국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원봉 스님이래요. 에? 김원봉? 그래가지고 나는 있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너무 한국사에 빠졌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아. 관객 입장으로서 감독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곡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이름들을 떠올렸다고 해서 이 영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감독의 의도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늘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막 옆에서는 항일이래. 근데 응? 그 굳이 항일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나? 난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너무 맞는 거야. 너무 중요하죠. 예, 이 화림, 윤봉길 요 두 분은 심지어 가짜부를 연기를 해서 상하이에서 의정 활동을 하기까지 했던 실제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의 이름이에요. 몰랐다. 또 이 영화가 항일의 의지를 끌고 가는 것은 이제 인물들의 차 번호판 1945, 0815, 0301 이런 번호판들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이스터 에그 같은. 그렇죠. 이스터이거예요. 최민식이 파묘를 다 한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를 던지잖아요. 네. 1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킹순신입니다. 킹순신이 누굽니까? 임진왜란. 그것도 있잖아요. 최민식이 사실 이순신 아니에요. 명량? 예.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이스터에그로 찾았다고 하는데 감독이 그건 또 생각을 못했다대. 그래서 나는 될놈 되리라고 생각한 거야.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거. 그래서 도대체 세키가하라 전투가 뭐야? 어떤 부분이 나왔지 영화에? 그 무덤에서 일어난 다이묘가 그 만명을 뵌 그. 그 사람이 세키가하라 얘기를 계속해요. 나 계속 궁금했거든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찾아보니까 이게 1600년에 있었던 전투고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은 그쵸. 왜 생겼다? 역시 임진왜란 1592 임진왜란 1592 한 다음에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고 이 다음에 일본의 평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사에서 세키가하라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화 안에서 계속 다이묘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다이묘가 뭐냐면 중세 봉건 시대의 영주인 거예요. 왕이 따로 있지만 그 지방의 유지들이 호족 같은. 예,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유럽이든 한국이든 뭐 어디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묘들이 이렇게 나라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지방의 유력 다이묘들이 전부 다 참가한 전투였고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이후의 일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전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일본 내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 내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2년 뒤에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다이묘들 이름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있어요. 여기에 숨어져 있는 영화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일 좋아했던 거 뭐냐? 오예스. 자매. 아하, 설마 은어 그럼? 오다 노부나가 좋아했던 거냐? 은어. 예,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은어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은어가 뭔데? 난 은어가 뭔지도 몰라. 여우랑 은어가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일본 시대가 이 영화의 요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다. 그렇다는 거고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음향사라는 존재잖아요. 나 근데 음향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음양사를 그냥 맥락적으로는 풍수지리를 뭐 하는 거라고는 알겠는데 이제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사도 찾아보니까 이게 천문, 점술, 뭐 역술 이런 거를 관장하는 말하자면 국가기관이었던 거예요. 음양료라는 기관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피셜한 관직이었던 겁니다.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세이메이 세이빙? 음양사가 있는데 인관과 여우 사이에서 태어난 음양사다. 그래서 이 음양사가 요런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의 내용을 좀 많이 참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우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우 사이에서 영화 안에서는 한 음양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쇠말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 이제 하는 건데 쇠말뚝이 그렇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끄는 글자 그대로. 정관에 있었다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토지 측량용으로 그 영화에서도 나온다 그 대사. 예, 유해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측량용인 거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측량용으로 쇠말뚝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토를 왜 측량하사? 일본이 측량했다고 해서 그게 일제의 침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국권 침탈의 예시가 맞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비하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일본의 과학적인 측량 제도를 비하하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측량 사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써있는 어떤 그 실제로 참여했던 일본의 문서도 남아있대요. 참여했던 그 기관의. 영화 안에서도 결국에는 쇠가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땅을 팠는데. 물론 비유적으로는 쇠에 철갑을 두른 다이묘가 쇠말뚝 그 자체였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쇠말뚝이 팠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이 쇠말뚝에 대한 찬반 여론을 둘 다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쇠말뚝이 땅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계속 잔재하는 일제 잔재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쇠말뚝 그 자체인 다이묘를 한국의 음양오행이 물리치는 정말 정말 친절하고 간결한 영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프라자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 의뢰인이 나오는 프라자 호텔 거기가 원래 조선총독부가 보이는 자리래요. 그러니까 폭파된 조선총독부. 네네네네네네네. 거기가 시청 앞이었잖아. 그러니까 난 굳이 저 밖에 이 풀샷이 자꾸 창문에 왜 저렇게 자기적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쇠말뚝에 대한 찬반에 어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자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맥을 끊는 자리에 들어간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폭파하고 그런 것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찾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된 거는 맞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생일은 그렇게 챙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미신으로 폄하하면서 그러니까. 좀 모질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이렇게 맞는 거냐. 그런 입장에서 오컬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